예, 안녕하세요. 세네타출입니다. 미국에 의한 중국 제압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들여다볼수록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요. 유신이라는 게 이때까지 이제 그 유신을 연구해 온 사람들은 이 경제개발 때문에 중간에 경제개발을 중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유신을 선택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오히려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오히려 부차적인 이유고 실제로는 나라가 그때 망할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왜 그랬냐? 미중 관계가 밀월로 바뀌었어요. 거의 하루아침에. 우리가 중공이라 그러면 6.25 때 100만 명 넘게 참여해서 20만 명 가까이 죽은 우리의 숙적이고 원수입니다. 그 중공이 하루아침에 중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 미국이 보증수표를 써준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반공이라는 국시 자체가 흔들려 버린 겁니다. 거기다 그 당시에는 아직도 이제 저것도 안 맞고요. 그러니까 그 달러가 항상 부족한 상태죠. 만성적인 달러 부족 상태고 경상수지가 당연히 정부가 제어하지 않으면 당연히 마이너스고요. 우리가 아직 원조 받을 때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날 길이 없는 상태예요. 이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거기서 유신을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정을 포함해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왔나를 보고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한반도의 결정적 변수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신을 선택 유지하게 만든 배경이 이때까지 주로 연구자들은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췄는데 중화학공업화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변화가 그 무렵에 있어요. 1970년 요 전후에서 우선 월남전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월남 정부 자체가 부패한 거예요. 미국은 월남에도 이승만, 우남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지도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한국인의 큰 행운이었습니다. 월남 정부가 어느 정도 부패했는지는 농지개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지개혁할 때는 미국이 한 푼도 안 도와줬습니다. 그냥 원조물자만 도와줬지 농지개혁 자체 자금은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월남의 경우는 미국이 농지를 사들이는 월남 정부가 지출해야 될 돈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지주가 무슨 짓을 하냐? 정부의 농지를 팔아요. 그 다음에 그 정부가 그 농지를 옛날에 소작농 하던 사람들한테 다시 분양을 해주면 그걸 다시 되삽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그 되사는 사람이 다 자기 아름아름 자기 밑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로 내세워서 되사요. 그러니까 되사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농지개혁이 무늬만 농지개혁이지 실제로는 일어나질 않았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구정공세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이게 테트 공세인데 1968년 1월에 시작됐죠. 이 해에 이 테트 공세가 월남전에서 큰 분수령입니다. 이 테트 공세가 있었던 1968년에 미군이 한 해에 무려 16,952명이 전사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지상군은 1965년부터 투입됐어요. 그러다가 이 테트 공세로 퍽 하면서 전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미군이 11,780명 전사합니다. 일단 10,000명 넘게 전사하는 거예요, 매년.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물론 베트공이나 월맹군은 더 많이 죽었습니다. 북베트남군은. 그러나 그들은 또 충원이 돼요. 금방금방 충원이 돼요. 미군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 여론이 확 뒤집혀요. 이 해 1968년에. 월남에서 발 빼야 된다. 우리 젊은 애들이 왜 저기 가서 저렇게 죽냐. 우리가 언제 거기 동남아 가서 뭐 반공 세계 경찰 노릇 언제부터 해왔다고 우리 젊은 애들이 이기지도 못하는 싸움 가서 매해 만 명씩 죽어나가냐. 그러고 댕댕거린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이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특히 이길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월남 정부 자체가 부패해 있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월남 정부가 부패해 있는데 거기다가 월맹을 이끄는 그 호치민이나 군사 책임자 구엔지압 이런 사람들은요. 세계 공산주의 운동사 족보에서 보면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끼리를 감당해 보면 예를 들어서 호치민 같은 경우에 코민텔은 소련이 일제 때 호치민더러 야 네가 다 먹어. 너 월남도 먹고 캄보디아도 먹고 라오스도 먹고 그래서 너가 삼국을 통합한 그런 공산당을 해 라고 오다를 줬는데 호치민이 이걸 사양을 해요. 왜냐? 호치민은 월남인과 캄보디아인, 월남인과 라오스인, 라오스인과 캄보디아인 사이에 민족 감정을 잘 아는 거예요. 이거를 다 털은 공산당을 만들었다가는 골로 간다. 감당이 안 된다. 나는 월남에 집중하겠다. 이런 결정 내리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코민텔이랑 굉장히 그 깊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김일성이는 어떤 인간이죠? 김일성이는 20살 무렵에는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중국 공산당의 중국인들 비유 맞춰가지고 1930년대 초반 만주를 휩쓸은 중국 공산당 내에 조선인, 한국계를 숙청하는 걸 앞장섰었고요. 1930년대 말에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의는 중국 공산당 산하지만 실제로는 소련 코민테른의 직할 통치를 받는 동북항일연군에 참여해서 나중에 그게 소련한테 부담스러운 부대가 돼서 소련이 그 동북항일연군을 말려 죽일 때 무슨 재주인지 나중에 다 말라 죽고 나서 소련군 국제 88 국제여단의 장교로 간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소련이 동북항일연군을 의도적으로 말려 죽일 때 그거에 협조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작전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나가고 편제가 어떻게 되고 이걸 계속 소련한테 보고를 하면 소련이 그걸 일제에 흘려주고 일제가 그걸 토벌을 하고 아마 이런 구조로 작동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그 뭐라 그럴까 아주 질이 낮은 그 배신자 역할을 하던 인간이에요. 김일성 집단은. 거기에 반해서 호치민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공산주의자로서 말하자면 그 족보에서는 무지하게 훌륭한 측면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현실주의자고. 그래서 사실은 그 세계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서 프랑스랑 그 저거 붙었을 때도 그 다음에 그 후에 다시 미국 60년대 초에 미국이랑 갈등이 붙었을 때 호치민은 온건 노선을 많이 제안을 했었어요. 미국 쪽에. 근데 미국이 보면 이거 사기다. 얘들은 뼛속까지 빨갱이기 때문에 온건 노선 제안해봐야 나중에 가서 다시 들어옵는다. 그래서 밟아버린 거죠. 어쨌거나 굉장히 교활하다 그럴까 지능적이라 그럴까 전략적이라 그럴까 그 질이 높아요. 그 월맹을 구성했던 당시의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이.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서방 세계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소련까지 포함해서 가장 세련된 공산주의 사상이 20세기 초반에 어디에 있었냐?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급진 사상의 요람이에요. 20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그런데 프랑스가 멍청하게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 똑똑한 젊은 애들을 10몇만 명을 끌고 프랑스로 가서 거기서 그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을 뒷받침하는 징용 노동자로 돌렸어요. 전선에 심부름시키고. 그러니까 베트남 청년들 10여만 명이 프랑스에서 현대 문명을 목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그동안 성숙해왔던 급진 사상을 통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월남의 베트남의 급진 청년운동의 그 토대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 전부 프랑스 그때 출신들이에요. 프랑스 그 베트남 공산당의 간부들, 리더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 무슨 중국 마적대 비슷하게 움직였던 김일성이나 이런 거랑 급이 다른 거예요.
그 얘들은 다시 말하자면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층은 굉장히 지능적이고 전략적이고 세련된 그런 인종들이었었어요. 그럼 그에 반해서 월남 정부 쪽, 미국이 도와준 월남 정부 쪽 지도층은 무지하게 부패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아무리 돈으로 쏟아부어도 답이 안 나오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1969년, 68년 선거에서 닉슨이 이기거든요. 69년 닉슨이 집권 첫 해에 바로 뭐라고 표방을 하게 되냐면 월남인이 월남전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비에트나마이제이션이라는 월남화라는 정책을 표방하게 됩니다. 발 빼겠다는 얘기죠. 적화되든 말든. 거기다가 그 무렵부터 오일머니 오일파워가 굉장히 세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오일을 나는 데는 중동으로 제한돼 있는데 세계 각국이 서유럽이나 이런 데가 다 경제 발전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을 하니까 오일머니 오일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1972년에 뮌헨 올림픽에 팔레스타인이 들어가서 선수들을 테러를 해서 총격을 해서 죽인다고요. 생각지도 못하는 테러를 벌이는데 이런 테러가 가능했던 이유가 뒤에서 다 오일 나오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가 다 도와줘서 그런 게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파워가 얼마나 세진지는 나중에 밝혀지는데 자기들이 유가 조작해가지고 1974년 오일 쇼크 일으키고 1978년 오일 쇼크 일으키잖아요. 완전히 세계 지정학, 세계 군사를 갖고 놀아버린다고요. 세계 경제를 갖고 놀아버린다고요. 이게 어디서 나중에 퍽 튀어나오냐면 아랍계만 까부냐 우리 페르시아계도 세계를 주무를 수 있어 하고서 이란 혁명이 퍽 튀어나오잖아요. 1979년에. 혁명 난 다음에 무슨 짓 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잖아요.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은 한 700~800km를 끼고 있는데 이란 서남부 해안이 1000km 가까이 끼고 있을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면 전 세계가 오일이 마비되니까 겁대가리 없이 혁명 일으킨 79년에 이란 혁명 일으킨 그 혁명 세력이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있는 모든 군인과 외교관을 인질로 잡고서 1년을 버티잖아요. 그 미국 굴복하죠. 이런 게 그 오일 파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일 파워거든요. 완전히.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1971년부터 밀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밀월이 1979년 미중 국교 정상화로 완전히 확립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상은 1971년에 시작된 미중 밀월의 종장인 끝났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1971년에 미중 밀월이 와서 79년에 미중 밀월이 완성될 때까지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유신 때예요. 그게 대한민국 역사를 크게 잡아 흔든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미중 밀월이 정점을 찍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미국 중국이 어마무시한 갈등 대립 관계로 들어갔어요. 그럼 한반도 요동칠 수밖에 없죠. 그 요동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북한 해방과 남쪽에 있어서의 종북 친북 세력의 폭망입니다. 오늘 그 미중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중 관계는 크게 봐서 한 4시기 정도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우선 1949년에서 1970년까지는 미중이 엄청나게 갈등 대립하던 시기입니다. 중국이 1949년에 적화되고 나서 그리고 1950년 그 겨울에 이제 중국이 6.25에 끼어들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잡아 죽이는 사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71년부터 미중 관계가 밀월이 이제 정립돼 가는 시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79년에 미중 관계가 국교 정상화됩니다. 그러고 나서 1980년부터 이 밀월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중국이 세계 경제의 총화로 떠오르고 약 38년 동안 2017년까지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잘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 미국이 중국 제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외국의 그
저기 커멘테이터들은 신냉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 갈등 대립의 시기가 이제 이 사진이 그 모택동이 이제 중국 공산혁명에 성공하고 나서 중국 도시의 거리를 가득 메운 그 혁명 환영 물결 사진입니다. 당시에는 무슨 뭐 큰 대형 출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처럼 그 간판 그림처럼 영화관에 이렇게 간판 그림들을 잔뜩 그려갖고 끌고 나와서 이렇게 모택동 사진을 흔들면서 이제 황제 모택동이 혁명을 성공하셨도다. 천자 모택동의 등장이시다. 이러고서 이제 시위를 벌인 거죠. 이 얼마나 이 대립이 심한지는 이 사진은 이제 1.4.5태 때 한강입니다. 1.4.5태 우리가 왜 하게 됐어요? 바로 그 전에 그러니까 1950년 겨울에 중국이 그러니까 중공이죠. 당시엔 중공이 6.25에 개입하면서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 6.25에 개입을 해서 걔들이 미군이랑 서로 잡아 죽이는 사이였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갈등 대립인데 이게 얼마나 살벌하냐. 우리가 금문도 고량주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금문도가 이게 대만 땅인데요. 이게 중국 대륙 쪽에 있습니다. 이 그 섬이 금문도가. 그 저기 그림에 보면 저 빨갛게 그 대륙의 후지안 그러니까 복건성 바로 앞이에요. 복건성이에요. 거기가 이게 대만 땅이에요. 금문도가. 그러니까 고량주 드실 때는 반드시 금문도 고량주 드세요. 중국제 고량주 드지 마시고 그 대만산 금문도 고량주 그럴 때 한 병씩 팔아줘야 됩니다. 이게 갈등 대립이 이제 그 1949년에서 1970년 사이 22년 동안 이어질 때 금문도에서는 1954년에 중화민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만 쪽이 군대를 그때 파견했고요. 그 전에는 미국이 그걸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파견을 하니까 1954년에 중공이 포격을 합니다. 섬을. 연평도 포격하듯이. 연평도가 한 9km 떨어졌는데 금문도는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대만이 힘을 합쳐서 그걸 이제 대만이 사실은 그걸 물리치고 그리고 미국이랑 대만이 힘을 합쳐서 미중, 즉 미대만 방위조약이 1955년에 맺어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당시 금문도에 이 대만 해군 배들이 접안을 해서 상륙정들이 접안을 해서 군인들을 내리고 물자를 내리고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금문도는 지금도 대만이 컨트롤하고 있죠. 그래서 고량주를 드실 때는 혹시 돈이 좀 있으시면 그 고량주를 갖고 있는 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보통은 연타의 고량주 드시잖아요. 금문도 고량주 한번 드셔보세요.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59년에 티베트에서 봉기가 일어나요. 이 사진 보면 그냥 아래 사람들 꽉 메우고 있잖아요. 이때 달라이라마가 망명을 하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망명은 195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사망을 하고요. 심지어는 미 CIA는 티베트 저항군의 무장투쟁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 정도로 미국과 중국이 계속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갈등, 그러니까 무력 충돌. 그 다음에 금문도를 둘러싼 타이완과 중국의 무력 충돌. 그 다음에 티베트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이게 계속 있었다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시기 1949년에서 1970년 22년 동안의 미중 관계라는 것은 완전히 살벌한 갈등과 대립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선을 넘게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1964년이고요.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이 중국의 핵개발 프로젝트 596, 그러니까 프로젝트 596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핵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신장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 핵실험했던 그 지역 사진입니다. 오른쪽 거는. 왼쪽은 그 핵실험 사진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자기도 강대국 됐다 이거죠. 64년에. 강대국 됐다 이거예요.
이게 아마 문혁을 모택동에 겁없이 쳐버린 것도 아마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강대국 됐으니까 이제 핵도 가졌겠다. 그래 니들은 핵 쏴서 우리 죽여봐라. 우리는 사람 많어. 수억 명이야. 우리 핵 한 방이면 니들은 나라가 민주주의니까 거덜나는 거야. 그래서 겁을 안 먹게 돼요. 이때부터. 소련이 이 핵실험 때문에 중국을 굉장히 경계하기 시작을 해요. 핵을 갖췄으니까. 그리고 중국군이 이제 그 당시에 월남전 진행되는데 우리 월남을 도와줘야지. 월남을 도와줘야지 해서 중월 국경에 결집을 합니다. 그 해부터. 그리고 엄청나게 월남을 돕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월맹을. 그러니까 살벌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 월남전에 개입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오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제 미국이 다 폭망할 것 같은데 중소 국경 분쟁이 일어나요. 이게 실제로 싸움을 했어요. 1969년에. 중국과 소련 사이에 그 내몽고 뭐 이쪽 언저리인가 어디서 소련과 중국 사이에 싸움을 했다니까요. 이때. 그래서 이때 중국이 소련을 제1주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1969년에. 자, 상황이 이런데